전우용입니다. 이 돌베개 출판사에서 제의를 받고 사실은 조금 망설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18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말부터 한 20, 30년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식인들이 대중의 무지와 맞서 싸우는 게 이제 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의 무지가 깨치면서 이른바 근대적 상식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뒤로는 이제 지식인들이 상식에 도전하는 게 일이었어요. 몰상식은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했죠. 또 그게 사실이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21세기 한국에서 몰상식을 몰상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싶어서 명색이 좀 지식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비참해지더라고요. 지금 국정교과서가 가능하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비참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를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얘기 없고요. 상식적인 얘기가 어떻게 상식적인 얘기인지 좀 봅시다. 뭔가요? 어떤 그림인가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옆으로 끄고 있는 젊은 여성으로 보일 거고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노파로 보일 겁니다. 장난치는 그림이죠. 일부러 저렇게 그려놨으니까. 뭐가 맞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사람의 평소에 살아온 생각이나 또는 저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가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로 볼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게 뭘까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얘기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요즘 혼이 비정상이란 말 때문에 유명해진 이제 비정상이라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저기 아이를 업고 있는 소녀 뒤에 탱크를 지워버린다면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근데 저 뒤에 탱크가 나타나는 바람에, 탱크가 서 있는 바람에 저 두 장면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탱크 앞에 천연덕스럽게 아이를 업고 나온 저 소녀가 비정상인가요? 아니면 아이 없고 이 평온한 일생을 보내고 있는 소녀 뒤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저 탱크가 비정상인 상황일까요? 뭘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그 유명한 꽃을 든 여인이라고 하는 이제 플리처상을 받은 사진입니다만은 칼을 들고 차검한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 앞에 꽃 한 송이 들고 다가간 저 여성이 그야말로 꽃을 든 정신 나간 여성인가요? 아니면 저 여성에게 여전히 꽃을 들고 있는 여성에게 칼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인가요? 역시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어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5년에서 7년 사이에 이 나라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결했고, 어떤 사람은 출세했고, 총리 대신이 됐고, 어떤 사람은 총을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잡담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예. 그 문구는 저 의병들이 이제 찾아간 미국 기자한테 털어놓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겠죠. 하지만 노예가 되어서 하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편이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밑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물장수하면서 그 우물가에서 잡담하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올바른 것인가? 역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다른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용처럼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민용환처럼 살았어야 된다. 앞 반평생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와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실은 뭐가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폭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역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모두에겐 모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 칼럼에 쓴 내용이 이제 저런 거였습니다. 왼쪽에는 그냥 오래된 문갑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박물관에서 무슨 유물 같은 거 좀 보면서 이제 그런 경우를 좀 가끔 보는데, 어떤 사람은 내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끌어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서 자기 어머니, 부모님 세대의 자취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낡은 물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단원과 아이들의 교실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학부모들은 그 교실을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장소로 오래 보존하고 싶어 하고, 반면에 지금 이제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부모들은 저거 있어서 애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같은 사건을 같이 겪었어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감성의 깊이가 달리 들어가기도 합니다. 같이 살았어도, 부부가 같이 문갑을 끌어안고 살았어도 남편은 버리자 그러고 아내는 버리면 안 된다 그러고, 또는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죠. 같이 세월호 참사를 겪어서도 살아남은 부모들은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저걸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대상에 대한 더 서로 다른 감성을 낳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같다 하더라도 감성의 깊이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세상 살이가 다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사도 본래는 모두가 다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성이 보는 역사, 소수자가 보는 역사, 힘 있는 사람이 보는 역사, 가난한 사람이 보는 역사. 그게 이제 현대의 역사관이죠. 다만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이겁니다. 국사라고 하는 체제가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은 이제 국가 단위 공동체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해체해서 이른바 이제 국가 밖의 역사, 국민 아닌 사람들의 역사, 이런 역사를 배우는 것은 좀 뒤에, 여러분처럼 이제 성인이 된다면 그런 역사들을 자유롭게 접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묶여 있는, 그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다면 국사 체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국사가 어떤 국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교과서 말고도 여러 가지 도구들, 수단들을 통해서 국사라고 하는 체제에 젖어 있습니다. 주머니를 좀 지갑을 뒤져보시면 이렇게 돈이 있을 겁니다. 예.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역사인물은 신사임당입니다. 5만 원이잖아요. 그 밑으로 세종대왕이고, 그 밑으로 율곡선생, 퇴계선생, 그 맨 밑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누가 정했나요? 그냥 우리는, 그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왜 이 사람을 넣느냐고 시비 걸 건덕지가 없어요. 누군가가 정해주면 그것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자리를 잡습니다. 그걸 정하는 것이 이제 국가 권력이죠. 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그런 걸로 채워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광화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무려 50년간 영화 명량의 사전 홍보를 했던 거죠. 1700만 명이 볼 수밖에 없었던 거, 저렇게 가장 중요한 곳에서 사전 광고를 했으니까. 왜 섰느냐? 1966년이었을 거예요. 벌써 이제 한 50년 됐죠. 그 당시에 김정필 씨 주도로 이제 정권이 인자였었는데, 김정필 씨 주도로 순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라고 하는 모금 단체를 만듭니다. 당시 이제 관제 언론이었던 서울신문하고 이 주도가 돼서 이제 재벌들 돈을 좀 긁어서 여러 동상을 만들어서, 역사상의 위인들 동상을 만들어서 서울 시내 곳곳에 세움으로써 애국심 교육의 자료로 삼자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뭐 이제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했던 계획을 그대로 따른 건데요. 그래도 당시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배려가 있었어요. 배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세종대왕 동상은 세종로에 세우고 충무공 동상은 충무로에 세우고 을지문덕 동상은 을지로에 세우고 원효대사 동상은 원효로에 세우겠다. 그 길 이름 정한 것도 사실은 이제 이것이 국정사관과 비슷한 거예요. 누가 이 땅 위에 어떤 사람의 길 이름을 화폐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을 것인지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 어떤 사람의 호를 딸 것인지 이걸 정하는 것도 전부 국민들의 합의나 여론조사에 의해서 한 적이 없어요. 이른바 전문가와 국가 권력의 임의적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상 만드는 작업에 어쨌든 들어갑니다. 세종로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저희가 원래 광화문통이었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정치 1번지니까 정치를 가장 잘하는 임금의 이름 묘호를 따자 해서 이렇게 46년도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거기다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기로 정했던 거죠. 동상이 거의 이제 준공이 되고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며칠 앞뒀을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어요. 내가 군인인데 군 출신인데 군인을 세워야지 세종대왕이 말이 되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세종대왕이 서기로 했던 자리에 충무공을 세우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덕수궁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다른 모든 동상의 위치도 뒤죽박죽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2005년경이었을 거예요. 당시 오세훈 시장 때였는데 요 사안이 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뭐 이런저런 경위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쩌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저 이순신 동상을 원래 계획했던 충무로로 옮기고 충무궁이니까 그죠? 세종대왕을 세종로로 다시 갖다 놓자. 그럼 어떻냐 하고 이제 의견을 냈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시민의 98%, 제 기억이 98%예요. 98%가 절대 반대였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저 자리에 서서 남쪽을 내려다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였죠. 아마 세종대왕이 처음에 저 자리에 섰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한 번 저기에 이순신이 서게 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상식이자 진리이자 절대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그 뒤에다가 이제 세종대왕 동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가로의 이미지를 흔들어 버렸던 거죠. 이런 겁니다. 역사책 또는 국정이든 아니든 역사책이든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과 인상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형성이 되면 거기에 기득권이 붙어버려요. 이제 10,000원짜리 지폐의 인물을 바꾼다 그러면은 여기 사회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논란에 휩싸일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역사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어 온 과정이 다 이제 국사라고 하는 체제가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이 누구를 존경해라, 누구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섬겨라, 또는 어떤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임의로 정해서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과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 때 저 자리를 바꾸려고 한번 흔들어 보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이제 저것이 일방적인 국가 권력의 지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어디다 놓을 것이며 세종대왕 동상을 어디다 놓을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한번 고정관념이 바뀌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국사책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올바른 것, 정당한 것, 역사의 정통성 또는 이제 그릇된 것 이런 것들을 지정해온 역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국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사 체계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19세기, 20세기를 지배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다른 해석의 존재 가능성, 이를테면은 이순신이 거기 있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논리, 이런 논리를 전적으로 배격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들자면 우리가 일제강점 말기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에 걸쳐서 굉장히 강화됐던 것이 일본이 이제 황국사관을 유일사관으로, 이건 이제 북한의 유일주체사상이 같은 맥락인데, 일본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지배하는 신성한 국가이며, 따라서 천황은 현인신으로서 무오류다.
잘못할 수가 없다. 천황의 지시는 언제나 옳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의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천황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것 뿐이다. 라는 식의 논리로 전 국민의 의식을, 국론을 통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통일의 과정에서 거기에 그 강제로 통일된 역사관, 강제로 통일된 한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면, 지금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면이지만 다음 순서는 뭐냐면 국정교과서에 들어있는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으면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국정사관의 문제는 이것이 국가가 역사 해석권을 독점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그 역사 해석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국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빼놓게 됩니다. 그게 다음 순서입니다. 빼놓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일의 경우에 이제 국정교과서 체제, 국가가 제시하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국가를 그 시점에서 지배하고 있는 정권이 제시하는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상시에,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위해를 줄 수 있는,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테러리스트가 되거나 이적 세력이 되거나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난 이순신 장군이 싫다고 100원짜리 동전을 안 쓰는 사람은 없지만, 일단 그 인물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과 지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결국은 2차 대전 말기에, 특히 아시아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던 것들이 전부 그런 것이었어요. 나와 생각이 같으냐 다르냐, 내 생각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반역자 취급해서 저렇게 학살하거나 반인륜적 범죄의 대상으로 삼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게 20세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1945년 이후를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데, 현대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저런 식의 이른바 국민을 만들겠다고 해서 국사체계를 강압적으로 권력이 역사 해석권을 독점하고 그 해석에 동조하는 사람만 국민으로 취급하는 그런 역사관이 반인륜적 범죄의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자들은 절멸시켜도 된다는 믿음이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이끌었고 남경대 학살을 만들어냈고 그 밖에 수많은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인권 유린의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를 반성하는 데서 현대사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48년도에 유엔 인권선언이 제정이 됩니다. 그 유엔 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20세기의 이성이에요. 소수자의 기억, 나와 다른 견해의 인정, 종교, 사상, 역사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다름을 표현하는, 다름을 드러내는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20세기 이후에 이른바 문명세계, 인류 양심의 발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벌써. 네. 그게 이제 20세기 후반기부터의 인류의 보편적 역사 과정이고 역사학 자체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팩트를 두고는 다투지만 사관을 두고는 이제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거 외에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테니까 들어와서 다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배경에 이제 나중에 2부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국정교복 시대의 교복입니다. 남녀 학생이 모두 똑같이 생긴 교복을 입어야 했어요. 이건 전문적인 통제 시대입니다. 이덕화 젊은 시절입니다만은 이덕화가 입었던 저 교복에 짝이 있어요. 모든 남자 고등학생이 교복과 더불어 같이 입어야 했던 것이 교련복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걸로 이제 이른바 군국주의, 군사주의, 군사문화로 획일화하려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잠깐 동안에 이제 교복 없는 시대를 지나서 다시 현재로서는 저런 교복들을 입고 있습니다. 저게 거민정 교복이죠. 네. 저 시대에서 저 시대로 되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자유로운 복지된 건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학교 학생이 한 학교에서는 같은 교복을 입지만 다른 교복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 이 교과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교복의 다양성이라고 인정이 되죠. 검인정 교과서는 그런 겁니다.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 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어차피 한 학교에서는 한 가지 교과서만 배우는데 국정으로 통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건 저런 얘기입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분에게 나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말씀드리겠으니까. 결국은 이제 현 단계 국정화 논의는 사실은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검인정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검인정 교과서가 실종이 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부 좌편향 국사학자들에 의해서 동일한 논리로 좀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저거예요. 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소주 전체입니다. 소주 맛이 다 비슷비슷하죠. 뭐 그거야 뭐 소주에 들어가는 것이 알코올이 몇 % 들어가고 함량이라고 하는 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현재 검인정 기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검인정 지필 기준에 따라서 지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이 다르지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까지 좀 완화가 된다면 좀 더 다른 맛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화 논리는 뭐냐면 소주 맛이 왜 하나같이 쓰냐? 우리 어른께서는 단 소주를 좋아하시는데 왜 단 소주는 하나도 없냐? 그래서 단맛 소주를 유일하게 올바른 소주라고 이제 해서 국정화하고 나머지 쓴맛 소주는 전부 없애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지성주의의 핵심이에요.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서 다른 소주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주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현재 국정화의 문제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런 정도의 다양성조차도 인정할 수 없고 단 하나의 올바름을 누가? 국가가 지정한 사람들이, 국가가 국정교과서 집필자라고 초빙한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생각을 최종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이, 그 감수 결과를 승인하는 사람이 올바름을 혼자서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하고 그 올바름에 추종하는 것만이 국민의 도리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군국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정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의 정신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 국민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됩니다. 사람을 기계로 만들면 그 다음 일은 이제 인류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지는 거죠.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이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으로 살 것이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